저는 얼마 전 귀여운 쌍둥이 손주를 보고 할머니가 된 여자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아기가 한꺼번에 2명이나 생기다 보니 그 행복은 2배가 아니라 몇 배나 더 크지만 딸은 매일매일 쌍둥이들을 챙기느라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엄마라는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보니 손주들이 귀여운 만큼 딸아이가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저도 친정엄마가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는 해요. 네, 저도 제 손주들처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5분 먼저 태어난 언니죠. 세상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건 꽤 색다른 경험입니다. 마치 거울이라도 보는 듯 즐거움도 2배지만 속상한 일도 2배죠. 태어난 순간부터 꼭 붙어서 무엇이든 함께할 친구가 있어 심심할 틈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항상 경쟁을 해야 할 라이벌도 곁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의 사랑부터 초콜릿 하나까지 말입니다. 쟤만 없었으면 엄마 아빠 손을 내가 둘 다 잡고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쟤만 없었으면 저 초콜릿 내가 하나 더 먹었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유치한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심하다고 할까요? 지면 지는 거고 뺏기면 뺏기는 거고 없으면 없나 보다 뭐 그런 성격이요. 그러다 보니 자매끼리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도 된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던 동생은 자신이 쌍둥이인 걸 싫어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저에게 무엇도 뺏기고 싶지 않고 저보다 더 주목받고 싶어 했죠. 은희야, 빨간 원피스를 골랐으면 노란 원피스는 언니를 줘야지. 아니면 네가 노란 원피스하고 언니한테 빨간색 원피스를 주던가. 이렇게 둘 다 네가 입겠다고 하면 언니는 뭘 입어? 언니가 네가 먼저 골라도 된다고 양보했으니 하나만 골라야지. 동생은 언제나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셈이 많은 것인가 했던 적도 있지만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라고 떼를 쓰고는 했죠. 싫어. 나는 노란색이 좋단 말이야. 아니야. 빨간색은 원래 내 거잖아. 빨간색은 내 거고 저 노란색도 좋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원피스도 내 거고 노란 원피스도 내가 입을 거야. 그냥 논리나 설득 따위는 없이 고집을 부리고 보는 편이랄까요? 먹는 음식 같은 건 더해서 혹시나 저와 나눠 먹으라는 간식을 먼저 발견하면 제가 보기 전에 홀랑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린 시절 동생은 꽤 통통하게 살까지 쪘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욕심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났고 때로는 등짝을 후두려 맞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동생은 기가 죽는 법이 없었죠.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뭘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얼굴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많이 다른 그런 자매였습니다. 지인들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그냥 물처럼 흐르는 대로 사는 타입이라면 동생은 작은 일에도 불처럼 화끈하게 달아올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몇 분 차이로 저보다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평생 제 동생이 됐으니 그게 평생의 불만이었죠. 동생 기준으로는 태어난 순간 이미 저한테 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동생은 특히 저한테는 무엇이든 이겨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도 저를 이겨야 했고 운동도 저를 이겨야 했어요. 친구도 더 많아야 했고 부모님의 관심도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설쳤고 제가 100점을 받아오면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한다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제가 계주 대회 대표로 나간다고 하면 본인도 나가겠다며 매일 밤 달리기 연습을 하는 등 하여튼 본인을 피곤하게 굴렸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고 사귀기 시작하자 다음날 동생도 자기네 반에서 제일 잘생긴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았다면서 사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넷이서 함께 데이트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이트 중에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몇 번 웃어주는지, 손을 몇 번 잡는지, 가방을 들어줬다던지, 작은 머리끈을 하나 사줬다던지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가 그 남학생에게도 요구했고, 그러다가 그 남학생이 화를 냈어요. 야, 너 뭐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쟤들은 또 뭐고? 아이, 거기다 왜 내가 네 가방을 들어줘야 하는데? 네가 들면 되지, 넌 손이 없냐? 왜 나한테 들어달라고 해? 완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됐으니까 나 주기로 했던 운동화나 얼른 내놔.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자기 딴에는 급한 마음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남학생에게 가지고 싶다던 운동화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면서 불러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중간에 열이 받은 그 남학생이 동생에게 성질을 내버려서 다 들통이 나버렸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데이트를 하던 곳은 저희 학교 애들이 주로 놀던 장소였던 터라 그 모습을 본 학교 학생들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그 남학생도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동생이 돈을 주고 남자를 샀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야, 너랑 손잡으면 얼마 주는 거야? 내가 키스까지도 가능한데 말이야. 데이트하면 네가 돈 다 내는 거지? 나 피자 먹고 싶은데 내일 데이트할까? 아, 피자도 같이 먹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원하면 가방도 들어줄게. 그럼 나 얼마 받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와 동생이 같은 얼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추궁거리는 남학생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저 역시 남학생들의 끊임없는 성추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나는 돈 안 줘도 되는데 대신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오늘 우리 집 엄마 아빠 안 계셔서 비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러자. 응? 아이, 내가 친구한테 진한 짭지도 빌려놨어. 응? 응? 아이, 우리 집 가자. 응?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학교만 가면 이름도 모르는 남학생들이 절 동생으로 착각해서 따로 만나자고 말을 걸거나 이상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건네기도 했고 실수인 척 제 몸을 만지고 도망가는 놈들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저와 다니는 걸 불편해했고 저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집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남학생들 무리에게 끌려갈 뻔한 일까지 생겼고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선생님들은 나름 그 일에 대해서 수습해 주려고 하셨지만 결국 저희가 학교까지 옮기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동생은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 모든 게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뭘? 내가 왜? 난 그냥 언니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같이 가주려고 한 줄밖에 없는데 나 억울해. 억울하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때 알았습니다. 동생이 좀 상식이 안 통하는 수준이라는 걸요. 부모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그 후로 저희는 쌍둥이지만 가능하면 떨어져서 지내는 걸로 암묵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학 갈 학교는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정해졌고 그렇게 제가 쌍둥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 허전하면서도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생은 아니었나 봐요. 동생은 조금 거리를 두려는 저와는 달리 여전히 저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자 문제는 굉장할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든 제가 만나는 남자를 알아내서는 자기는 제가 만나는 남자보다 더 잘생긴 남자, 더 좋은 학교 다니는 남자, 더 연봉이 높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만 남자를 선택하다 보니 동생이 만나는 남자들 중에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서로 엉겨붙어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끌려가기도 했고 돈을 뜯긴 적도 있고 양다리에 삼다리까지 걸쳐 막장을 찍게 한 남자도 있었어요. 그런 남자들만 만나는 동생이 걱정돼서 한마디 할라치면 어머, 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자한테 중요한 게 성격이라니, 마음이라니. 언니는 그런 게 눈에 보여? 어떻게 보여? 사람 만날 땐 우선 겉으로 보이는 조건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만나다 보면 성격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내면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언니, 지금 내 남자친구가 언니 남자친구보다 조건 좋으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언니 속 보여.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동생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남자 같아도 동생은 그 남자의 외적 조건이 저보다 좋기만 하면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 더 보탤 말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 동생이 연애는 정말 이상한 남자들과 마구 했지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는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요. 물론 그 시기는 미묘했어요. 제가 당시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슬슬 집에 남자친구를 소개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도 결혼할 남자 있어.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니까 나는 내일 그 남자 인사시키러 데리고 올게.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와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나선 동생이었죠. 단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결혼하고 말겠다는 동생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운 좋게도 당시 동생이 만나고 있던 남자는 외적 조건은 좀 떨어졌지만 성격은 무난해서 동생의 까칠함도 잘 받아주던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동생을 참 사랑하던 남자였기 때문에 동생의 결혼 제안에 흔쾌히 대답했고 그렇게 동생은 저보다 일주일 먼저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옆에서 보면서 굳이 저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동생은 참 꾸준하게 혼자만 저와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비슷한 준비에 하게 되었다. 뭐 누구나 예상할 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동생에게 준비 내역을 건넸어요. 이건 내가 알아본 결혼식장이야. 이게 식장 비용이고 신혼여행은 여기로 가기로 했어. 가전제품은 이 모델들로 했고 견적은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가구는 여기서 하기로 했고 웨딩드레스는 여기서, 한복은 여기서 맞추기로 했어. 사진은 이 사진관에서 찍을 거야. 비용은 이 정도고. 어차피 동생은 눈에 불을 켜고 저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 비싼 것을 하려고 할 것이 뻔하니 그렇게 제가 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서로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었어요. 제 속도 편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저보다 한 달 먼저 저보다 10만 원 더 비싼 결혼식장에서 10만 원 더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단계씩 윗등급의 가정과 가구를 갖춘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동생 기준에서는 자기가 다 이겼고 제가 다 졌으니까요. 저도 좋았어요. 저는 결국 원하는 대로 결혼했고 동생에게 시비를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런 식이면 되는 건가? 그럼 동생과 잘 지낼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동생과 제가 임신한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러다가 동생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가 역시 나였습니다. 쌍둥이 아니랄까봐 이것마저 닮아서 저희는 거의 일주일 차이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했던 경쟁은, 아니 저희를 두고 동생이 했던 경쟁은 고스란히 저희 딸들에게로 옮겨갔어요. 언니, 우리 딸은 벌써 의자 잡고 일어선 거 있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다 조만간 걸을 것 같아. 거기다 벌써 엄마 소리를 해. 얼마나 불러대는지 귀찮을 정도라니까. 벌써부터 엄마를 이렇게 귀찮게 하다니 우리 애 천재인가 봐. 그런데 언니 딸이 신은 신발 어디 거야? 좋아 보이는데 얼마 주고 산 거야? 선물 받은 거야? 그 선물 누구한테 받은 건데? 저 머리띠는 저건 어디서 산 건데? 거짓말,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데? 정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 가방은 그냥 비닐 맞아? 가죽 아니고? 확실해? 자기 딸이 제 딸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났으니 이번에는 자기 딸이 언니라며 그렇게 절 이겼다고 신나하던 것도 잠시 제가 딸에게 어떤 분유를 먹이는지 어떤 기저귀를 채우는지를 시작으로 저희 딸의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하나하나 눈에 불을 켜고 비교하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에게는 내 딸보다 좋은 구두를 신겨야 했고 자기 딸에게는 내 딸보다 좋은 원피스를 입혀야 했어요. 그러니 저는 동생네 모녀를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 딸의 옷들 중에서 제일 허름한 옷을 찾아서 입히느라 부산했죠. 그럼 동생은 자기 딸과 제 딸을 비교하고는 만족해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 딸도 동생 만날 때 예쁜 옷을 입고 간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어떻게든 잘 달랬고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넌 이번 모의고사 전국 몇 등 한 건데? 국어는 몇 등이었어? 영어는? 수학은? 아니, 전국 등수 말이야. 이번 시험 전국 모의고사였잖아. 딸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지만 동생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비교할 구석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제 딸이 사실대로 자기 점수를 알려주다가 어느 순간 불쾌해하는 이모를 눈치챘어요. 엄마, 이모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이모, 저번에 내가 시험 잘 봤다고 하더니 엄청 험악하게 인상 쓰신 거 알아? 그러다 이번에 시험 망쳤다고 하니까 아닌 척하면서 엄청 웃으셨어. 그게 뭐야? 조카 잘 되는 게 싫으신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싫으신 거야? 이모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제 딸도 성격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로 사는 남과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딸은 이모나 사촌을 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동생한테 좀 적당히 하라고 해봤지만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각 자체가 없으니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결국 저는 제 딸을 위해서 또다시 동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생을 만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딸을 데려가지 않았고 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가 생겼고 제가 사윗감을 데리고 친정으로 인사시키러 간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동생도 조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혼 날짜도 딱 일주일 차이더군요. 동생의 성격은 뻔히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예상이 되던 바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딸의 결혼 날짜를 변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돈댁 사정도 고려해서 정한 날짜다 보니 결국 조정하지 못하고 원래 일정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완전 전쟁이었죠. 드레스부터 스튜디오, 메이크업, 예식장, 신혼여행.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비교하고 태클 걸어오고 시비 걸고 정말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엄마를 닮은 조카의 성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모, 잘 지내시죠? 결혼 날짜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일주일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윤주 결혼식에는 참석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축하 인사하려고 들렸어요. 제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신혼여행인데 멕시코 칸쿤으로 갈 거라서요. 오며 가며 시간도 있고 해서 보름 잡았거든요. 저희 남편 될 사람도 워낙 바쁘게 일만 했던 사람이라 이번 기회 아니면 여행도 제대로 못한다고 좀 길게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비싼 데라는데 정말 돈 걱정 없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이모. 제 남편 될 사람이 일로는 외국에 많이 다녔는데 여행으로는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희 둘 다 이번 여행에 기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무래도 윤주 결혼식에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와인이에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 사업차 선물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게 워낙 많더라고요. 이 와인이 재벌집 회장님들한테나 선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 덕분에 돈 많이 번 사람이 고맙다고 특별히 선물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밤에 분위기 잡으면서 마시라고 하세요. 아, 이모, 들으셨죠? 저랑 결혼할 사람 전문적으로 투자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일인지 몰랐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프로포즈 받으면서 받은 반지예요. 옛날식으로 보면 약혼 반지라고 해야 하려나요? 근데 이것도 벌써 2캐럿인 거 있죠. 도대체 결혼 반지는 얼마나 큰 걸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는 우아하게 돈 쓸 몸과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윤주 결혼하는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조카는 말로는 결혼식 선물을 전해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지만 1시간 넘게 떠들고 가더군요.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안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기껏 대답해주면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못 받냐고 하면서 비웃는 통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미 경험해본 일이니 누구보다도 그 속상한 마음을 잘 알지만 그저 좋은 일 앞두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고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카의 화려한 호텔 결혼식이 있은 다음 주 우리 딸의 결혼식도 치렀어요. 그리고 동생녀는 제 딸의 결혼식 내내 입을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역시 호텔 결혼식하고 웨딩홀 결혼식하고는 조명 때깔부터가 다르네. 신부가 조명바를 잘 받아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데 이건 뭐 거무틱틱하고 칙칙하게 나오겠어. 나중에 윤주는 결혼사진 보면서 내 딸 결혼사진하고 너무 비교되고 속상하겠다. 그치? 아닌가? 조명 탓이 아닌가? 혹시 화장 탓이야? 언니, 쟤는 메이크업 어디서 했어? 우리 딸은 그 연예인들만 담당해주는 원장님한테 특별히 예약해서 받았는데 원판도 화려한 애가 솜씨까지 좋은 원장한테 해서 그런가 엄청 예뻤잖아. 기억나지? 하긴 20만 원짜리 화장이랑 200만 원짜리 화장이랑 똑같으면 누가 200만 원짜리 화장하겠어? 20만 원짜리 화장하지. 안 그래? 근데 언니, 제 드레스 설마 저거 빌린 거야? 왜 드레스 색도 칙칙해? 뭐 묻은 것도 같은데. 저건 얼룩인가? 드레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한 벌 사주지. 신부한테 헝거리 펴?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우리 딸 입었던 거 빌려주게. 그게 프랑스 디자이너한테 특별히 맞춤해서 비행기로 가져온 거라서 저렇게 빌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비싸고 고급인데 말이야. 아닌가? 사이즈가 다른가? 하긴 우리 애가 워낙 몸매가 글래머러스하고 굴곡 있어서 밋밋한 몸매 언니 딸이 입으면 그냥 흘러내리겠다. 근데 언니, 식사는 설마 뷔페야?
정말 이게 무슨 싸구려 시장통도 아니고 좀 우아하게 앉아서 먹지. 어수선하게 이게 무슨 뷔페야. 우리 앤 자리에 앉아있으면 코스로 딱 가져다 주고 얼마나 편했어. 언니도 그렇게 좀 하지 그랬어. 좀 비싸도 그게 품위가 있었잖아. 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네. 그나저나 언니 딸은 왜 이마를 깐 거야? 안 그래도 얼굴이 둥글납작한 애가 이마까지 까니까 그냥 보름달이네 보름달. 내 딸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에 와서는 어쩜 그렇게 수많은 단점들을 찾아내서 제잘제잘 그것도 자기 딸과 비교해서 주관적인 단점들만 찾아내 입을 털고 있는지 정말 그 주둥이를 다다다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혼주만 아니었다면 아마 10대는 넘게 때려줬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듣고 흘리자, 못 들은 척하자,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그러고 나면 다시 저거하고는 거리를 두자,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하는데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이모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 아니니. 이왕이면 더 좋은 결혼식이었으면 해서 한 말이었지. 사실 지금 네 패백 음식이나 네 패백 한복이 너무 후진 건 사실이잖아. 시댁 식구들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후진 거 내놓으면 그게 네 첫인상 되는 거야. 난 그게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넌 뭘 그런 걸 가지고 울고 그러니? 사람 민망하게. 난 그냥 니네 신랑 공무원이라던데 그럼 사회적 체면이 있는 건데 이왕 할 거 좀 제대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조언도 못하니? 내가 이모인데? 근데 니네 신랑 공무원이 맞기는 하니? 몇 급 공무원인 거야? 공무원인데 어떻게 화해놓은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냐? 아유, 어쨌건 얼른 뚝 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이 난리를. 예, 얼른 그쳐. 누가 보면 이모가 조카 결혼하는 날 악담이라도 해서 올린 줄 알겠다. 딸이 패백을 준비하러 간 사이 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도 못 참은 제 동생이 딸에게 가서 입을 털었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하고 있던 딸아이가 결국 못 참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폭발하고 말았죠. 야, 이년아. 입 좀 닥쳐, 이년아. 정말 왜 이러냐? 응? 제발 철 좀 들어. 네 딸 시집 잘 갔으면 거기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남의 딸 결혼식에서 입초사를 떨긴. 자식 가진 사람 남의 자식 가지고 입 터는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네 딸이나 신경 써. 네 딸하고 네 사위나 신경 쓰라고. 내 딸하고 내 사위한테 신경 좀 꺼. 내 딸이 패백 음식으로 어떤 걸 준비하던 내 사위가 몇 급 공무원이건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한테 밥을 달랬어? 집을 달랬어? 아니면 우리 딸 걱정을 해달랬어? 왜 아무 데서나 입조심 못하고 오지랖 부려서 결국 애를 울리는데? 제발 우리한테 신경 좀 꺼라, 응? 제발 돈 잘 버는 네 사위나 신경 쓰라고. 그 사위 돈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네 딸하고 그 고민이나 같이 해주라고. 내 딸하고 내 사위는 내가 챙길 테니까. 한평생 얄미운 동생이었지만 크게 화를 내본 적은 없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딸 일이 되니까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성질이라는 걸 내본 적이 없던 언니가 그렇게 악을 써대니 동생도 그때는 좀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다행인지 한동안은 눈치도 좀 봤고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제 딸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으니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친척들을 붙잡고 제 사위가 도대체 몇 급 공무원인지 하는 일이 뭔지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저러다 제 사위한테도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절대 입 조심하라고 딸에게도 신신당부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난장판이 된 결혼식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딸과 사위는 잘 지냈어요.
사위는 바빴지만 책임감 있는 남자였고 기대만큼 성실하게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딸도 속상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화가 좀 식어가더군요. 물론 제 딸에게도 이모를 용서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저 혼자 마음을 풀고 간간히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다시 말이나 하는 정도로 지냈죠. 동생도 제가 한번 화를 내는 것을 봐서 그런가 조금은 입조심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동생은 제 동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척 어른 칠순잔치가 있는 날 자기가 잔치의 주인공인 양 온몸이 번쩍거리게 화려한 옷차림에 장신구를 하고는 사위가 내줬다며 기사까지 딸린 차를 타고 나타난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더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크게 소리쳤어요. 언니! 언니! 나 어제 언니 사위 봤어. 세상에, 내가 언니 사위를 딱 2번 봤잖아. 근데 식구는 식구더라. 마주치니까 한눈에 딱 알아보겠는 거 있지? 내가 며칠 전에 새벽부터 골프 약속 있어서 나가는데 내가 요즘 사위가 권해서 골프 시작했거든. 그게 운동되고 참 좋더라. 어쨌든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나가는데 말이야. 앞에 청소차가 와서 서는 거야. 에이,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하고 비켜가려고 하는데 어쩜 그 청소차에 딱 언니 사위가 타고 있네? 진짜 어찌나 신기하든지. 근데 언니, 나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은 언니도 사위가 하는 일 창피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무슨 공무원이냐, 몇 급 공무원이냐, 근무처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창피해서 그런 거였어? 근데 내가 눈치 없이 자꾸 물어본 거였어?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주변 시선을 모두 모으려는 듯 평소보다 세 옥타브는 높은 목소리로 주변이 울리도록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사위가 청소하는 게 그렇게 쪽팔렸어? 아유, 뭘 그래. 요즘 구직난이라잖아. 나도 뉴스에서 봤어. 이번에 청소 공무원 뽑는데 사람들 엄청 몰렸다는 뉴스. 그걸 뚫고 청소 공무원 된 거면 언니 사위도 능력자인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물론 우리 사위처럼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근무하면서 큰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러고만 살겠어? 안 그래? 그래도 언니 사위 같은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길 걸을 때 깨끗한 거 아니겠어? 다들 감사해야 돼. 안 그래? 근데 언니, 청소 공무원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아무래도 새벽에 일하니까 수당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뭐 위험수당도 있고 그렇지 않나? 역시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내가 언니 사위 보면서 참 몸 좋다 했더니 역시나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가족들 생각해서 살살 하라고 그래. 괜히 무거운 거 잘못 들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어떡해? 몸뚱이 하나 있는 건데 그거라도 제대로 아껴야지. 안 그래?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위한테 말해서 보약 한 재 지어줄게. 우리 사위가 단골로 약 지어 먹는 곳이 있어서 나도 같이 가본 적 있는데 비싸서 그렇지 좋은 약재 써서 잘 지어준다 하더라고. 우리 사위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건 맞는데 워낙 머리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몸에 좋은 걸 다 챙겨 먹어야 하더라고. 사람이 몸 쓰는 것만 체력전이 아닌가 봐. 내가 거기다 부탁해서 언니 사위 약 한 재 지어서 선물할게. 근데 거기서 짓는 약이 몸 쓰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고 듣다 보니 중간쯤 대강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제대로 정정을 해줘야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가만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저렇게 신나하는 거 보니 앞으로 우리 사위에 대한 관심은 좀 끊을 것 같았거든요.
동생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척들도 조금씩 수군거리는 것 같았지만 뭐 저희 사위가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건 전 당당했으니 상관이 없었어요.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동생에게 있어서 돈 잘 버는 자기 사위가 훨씬 만족스러웠겠지만 그것 역시 각자의 기준이 다른 것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언니는 사위한테 용돈이나 선물 받기 미안하겠다. 그렇게 새벽부터 어렵게 번 돈이니까 말이야. 언니, 이거 내가 이번에 사위한테 받은 팔찌인데 언니 할래? 난 이거랑 비슷한 거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이제 예쁜 것도 모르겠네. 금이라고 하는데 무겁기만 하고요. 사실 금이라고 해봤자 다이아 큰 거 하나 제대로 박힌 거에 비하면 싸구려지 뭐. 그니까 이건 언니 해. 왜? 괜찮다니까. 언니가 차봐. 그날 동생은 잔치의 주인공보다도 훨씬 더 주목을 받았어요. 사위가 선물하라고 했다면서 친척들에게 값비싼 화장품 세트와 양주를 선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위가 친척들한테 여행을 선물로 해주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크루즈 한 대 빌려서 친척 여행을 가자고 다들 시간만 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동생을 부러워했고 그 속에서 동생의 콧대는 하늘까지 솟구쳤어요. 다들 동생의 사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도 궁금해도 했습니다. 덕분에 다들 제 사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 같으니 그것도 좋더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생은 자기가 완전히 이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투자 전문가예요. 투자 전문가.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데다가 미리미리 투자해서 그 회사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다 그 회사 커지면 처음에 투자한 사람은 돈 버는 거요.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 사위가 그런 일을 해요. 워낙 감이 좋아서 그런가 얼마 전에도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장모님 체면 세워준다고 아주 멋진 크루즈 한 대 빌려서 친척들 몽땅 모아서 여행 한번 시켜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우리한테나 큰 돈이지. 우리 사위한테는 푼돈이지 뭐 푼돈.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모두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동생은 점점 더 잘난 체를 했지만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덕분에 친척들끼리 여행을 가게 됐으면 또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동생의 사위는 인천을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다녀오는 크루즈 한 대를 빌려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외국까지는 아니었지만 2박 3일의 코스였고 무엇보다도 처음 동생이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공짜였어요. 거기다 친척들뿐 아니라 친척들의 친구들, 친척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들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 데리고 와도 된다는 소리에 그날 배안은 북적북적 아주 잔치집 같았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시간들 내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곳들로 모시라고 당부해 놓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친척 어르신들이니 저를 사위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사위도 자식이니 내 자식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록 젊은 나이에 큰 돈은 벌었지만 그래서 더 어른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음에는 더 돈 많이 벌어서 일본, 중국도 보내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유럽 여행까지 책임지고 보내드릴 거 약속드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며 큰돈을 펑펑 써대는 동생의 사위를 보며 친척들은 샘을 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다 못해 누리고 있었죠. 우리 사위가 어디 투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야 그냥 용돈 주면 받고 선물 사주면 받는 거지. 그런 거야 어려워서 말해줘도 내가 아나? 아유,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사위한테 가서 물어보든가요.
설마 친척 어른이 물어보는 건데 알려주겠죠. 그런데 물어보시면 뭐 하시게요? 우리 사위가 아무리 친척 어른들이라고 챙겨주는 건 챙겨준다고 해도 설마 그 투자에 껴달라고 그러려는 건 아니죠? 우리 사위 자잘하게 푼돈 굴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위한테 돈 맡기는 분들 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유명한 재벌이나 정치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괜히 친척이라고 투자에 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위 곤란하게 하면 안 돼요. 동생은 친척들을 단속하는 척했지만 이미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동생의 사위를 가만둘 리 없었어요. 친척들은 도대체 이렇게 큰 돈을 척척 써댈 정도로 큰 돈을 번 젊은 투자가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것인지 궁금해했고 다음에 투자할 곳이 어딘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동생은 왜 그런 것을 궁금해하냐고 펄쩍 뛰었지만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동생의 사위는 할 수 없다는 듯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다음에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듯 했어요. 그러자 친척들은 점점 더 모여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결국 분위기는 전문적인 투자 설명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괜찮은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언니 사위가 오죽 잘 알아서 설명할까 싶기도 했고 그런 투자는 소액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말에 어차피 투자도 못할 테니 그냥 저러고 넘어가려니 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모두 소박하게 사는 분들이어서 그런 곳에 투자할 여윳돈을 가지고 계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동생의 사위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을 동안 저는 잠이 쏟아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는 언제 들어가서 잠을 잔 거야? 어제 한참 찾았는데 없어서 당황했네. 다들 눈에 불 켜고 우리 사위 붙잡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언니는 잠이 와? 언니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언니는 챙겨주려고 했는데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원래 우리 사위가 투자하는 곳이 소액은 절대로 안 받아주는 곳인데 내가 언니 처지는 딱해서 특별히 부탁했어. 우리 사위도 언니니까 특별히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는 돈만 투자해도 된대. 언니,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어? 빌릴 수 있거나 꿍쳐놓은 돈 있을 거 아냐. 그거 다 하면 얼마나 동원할 수 있어? 우리 사위 말로는 이번 건 반년이면 2배로 불고 1년이면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려가지고 와봐. 그렇게 그냥 1년만 눈 딱 감고 있으면 그냥 로또 되는 거야.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 되는 거고 1억이면 5억 되는 거라고. 언니가 언제 이런 큰 돈 벌 기회가 있겠어? 나도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매번 껴달라고는 부탁 못하고 이번에야 말 나온 김에 특별히 부탁한 거지. 언니니까 특별히 챙겨주는 거라고.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니까 이번 기회에 언니도 돈 좀 만져봐. 그래야 언니 사위도 청소일같이 험한 일 그만둘 거 아니야. 젊은 사람한테 언제까지 청소일 시킬 건데. 손주라도 태어나봐. 걔가 자기 아빠 직업에 청소부라고 적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솔직히 언니도 쪽팔리니까 청소부라고 안 하고 공무원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니까 언니도 좀 솔직해지라고. 세상 사람들 다 돈 좋아해. 그니까 괜히 점잖은 척 할 거 없어.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사위한테 이야기해봐. 아무리 청소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대출 나오는 거 있을 거야. 그니까 차라리 대출 최대로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해보라고 해. 그럼 언니 한 방에 멋진 장모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언니도 부모 노릇 좀 한번 해봐. 아니 자식들 평생 그 꼴로 살게 할 거야? 응? 언니. 동생은 다시 없을 기회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큰 욕심이 없던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동생은 한심해하는 듯 했지만 그 역시 그런가 보다 했죠.
사람 사는 방식이 다 틀린 것인데 얼굴이 닮은 쌍둥이라고 생각이 닮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아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친척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 사위가 투자금을 들고 날랐다뇨. 무슨 투자금이요? 당숙모님, 동생 사위한테 무슨 투자하셨어요? 얼마나요? 네? 아니,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아니, 무슨 투자길래 대출까지 받아서 하셨던 건데요? 그날 크루즈에서 투자 설명을 들은 친척과 지인들 중 상당수가 동생의 사위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 소액 투자는 안 된다는 말에 어떻게든 자신들이 마련할 수 있는 모두 최대한의 돈을 마련해서 건넸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몇 달만 있으면 2배로 오른다는 소리에 흥분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익률이 아니었을 텐데 다들 뭐에 홀린 듯 돈을 마련해서 동생의 사위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쩌나 걱정까지 해가면서요. 그런데 역시나 동생의 사위가 그 투자금들을 모두 들고 날라버린 것이었죠. 그 때문에 동생은 지금 거의 정신줄을 놓은 상황이니 저보고 해결하라고 친척들이 연락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동생의 집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친척들은 물론이고 그날 크루즈에 타고 있었던 지인들까지 몰려들어서 난장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들 동생과 조카를 붙잡고 드자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과 조카는 정신줄이라도 놓은 듯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사람들을 모두 떼어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말씀들 하세요. 이렇게 분풀이 한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들 화나신 건 알겠지만 지금 누구보다 제일 황당할 사람이 제 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진정들 좀 하시고요. 여기서 이런다고 사기꾼 놈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경찰에 신고는 한 건가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 후로 저는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생과 조카를 대신해 화가 나서 악만 쓰는 친척들을 대신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관련된 내용의 상담도 받았어요. 아무리 얄미운 동생이라도 결국 제일 가까운 가족인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생의 사위는 전문적인 투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여기저기서 투자 사기를 치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여러 이름으로 수배까지 당한 상태였어요. 조카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아예 작정하고 조카에게 접근해서 동생과 장모인 제 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방심시킨 것이었어요. 돈을 불려주겠다며 동생과 조카의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은 물론 여기저기 투자 사기금도 뜯어내던 중 마지막으로 친척들한테까지 크루즈에 모아놓고 크게 한방 사기를 친 뒤에 이미 외국으로 날라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친척들이 투자한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인지 아니면 눈앞에 펑펑 돈을 쓰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동생의 사위이다 보니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인지 소박하게 살아온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1억씩 2억씩 투자했고 그 돈을 대충만 계산해도 몇십억이 훌쩍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기꾼이 도망간 곳이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가장 찾기 어려운 나라로 작정하고 도망간 것이라 사실 거의 잡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잡는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이미 사기친 돈들은 다 썼거나 어디 숨겨놨거나 해서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친척들은 다시 제 동생을 붙잡고 네 사위가 친 사고니 네가 수습해라. 네가 그 돈을 내놔라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결국 제 동생은 탈진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정말 인생 잘못 산 걸까?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야? 그럼 나만 벌 주시면 되지. 왜 내 딸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내 딸 어떡해? 내가 잘못 살아서 내 딸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거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언니? 내가 내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어쩌면 좋아, 언니.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언니? 동생이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꼬인 것도 자기 탓 같았고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신나했던 것도 민망해하는 듯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니 기분이 참 미묘해졌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이 그렇게 기가 죽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이제 나이에 어울리는 차분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구분하고 가릴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았죠. 그래도 그 기운 좋고 잘난 척 좋아하던 동생이 풀이 죽다 못해 아무것도 먹지 못해 영양제를 꼽고서 딸에게 미안하고 친척들 볼낯이 없다며 사기꾼에게 속아서 신나했던 자기가 너무 한심하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울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같이 미어지더군요. 의사도 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짧은 시간에 많이 약해졌다면서 이대로는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던 제 딸이 너무 걱정됐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며 나섰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끼어들지 말라고 말렸겠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힘을 써달라고 함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다독였어요. 이렇게 있는다고 일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축 처져서 불쌍한 척하고 있어? 차라리 평소처럼 뻔뻔하게 나와. 네 잘못 없으니까 억울하다고 소리나 치라고. 왜 이렇게 기가 죽어서 있어, 왜? 이번 일은 우리 사위가 어떻게든 힘써본다고 하니까 너도 기운 좀 내고 기다려봐. 일 해결되는 걸 보려면 너도 정신 좀 차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돈을 벌어 갚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다니던 그 사기꾼 있는 곳으로 잡으러 가던지 할 거 아니야. 우리 사위가 그 사기꾼을 잡아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콧방귀를 뀌던 동생이었어요. 청소부인 제 사위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기꾼을 잡아오냐고요. 그것도 이미 외국으로 날라버렸다는데 말이죠. 그러나 사위에게 일을 부탁한 지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그 사기꾼 놈 지금 필리핀에 있다고 하네요. 그쪽에 있는 팀원한테 협조 요청했고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신속하고 긴밀하게 함께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모님 일이고 친척들 일인데요.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거기다 나쁜 놈 잡는 건 원래 제가 하는 일인데요.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원래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우리 사위는 7급 공무원입니다. 흔히들 국정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소속되어 있죠. 주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몸쓰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위가 하는 일의 특성상 소문나서 좋을 게 없으니 혹시라도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딸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당부를 한 터였어요. 아마 동생이 사위를 마주쳤다는 날도 아마 청소원으로 위장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위가 청소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쨌건 그랬던 저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사위에게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된 동생, 거기다 사기꾼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니 주사바늘을 뽑고는 당장 자기가 잡으러 가겠다며 거기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의욕을 불태우더군요. 그런 동생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우리 사위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넌 얌전히 기다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과할지나 궁리하라고 했죠. 몸을 추스르도록 달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후에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사위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마침 필리핀에 파견을 나가 있었고 그 동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동생의 사위, 아니 그 사기꾼 놈을 늦지 않게 잡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빠르게 잡은 덕분에 그 사기꾼 놈은 사기친 돈을 쓸 시간도 없었는지 대부분의 돈을 아직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사기당했던 돈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돈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동생은 그 일로 친척들에게 큰 망신을 당하고 폐를 끼치기는 했지만 그나마 돈을 돌려줄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 사기꾼이 한국으로 들어온 순간 저는 솔직히 동생이 그 사기꾼을 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동생에게서 그 사기꾼을 보호하려고 했으니 말 다 했죠. 모든 분노 에너지를 폭발시킨 동생은 정말 무시무시했더랬습니다. 야 이씨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리 삐리리 할 새끼야. 삐리리가 삐리리 하니까 삐리리로 삐리리를 해버려라. 내가 아주 니놈 삐리리를 삐리리 해서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를 할 테니까 각오해 이 새끼야. 뭐 그 후는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아니 자신의 사위인 줄 알았던 사기꾼 놈이 친사고를 우리 사위가 해결해 준 순간 이제 자신이 제 밑이라고 아예 작성을 해버린 듯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았고 저와 딸 집에 시시때때로 반찬을 해다 나르면서 나름의 은혜 갚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대체 국정원에 대해서 무슨 상상을 하는 것인지 우리 사위의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마치 자기도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좀 귀찮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자신의 이웃집 여자가 수상하다거나 자기가 단골인 마트집 캐셔가 수상하다는 등 제보를 하며 뒤를 캐보라는 이상한 의뢰도 하지만 절대 무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디 큰 사고는 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예전에 자신감 있는 동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